확실히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펴가지고 딱 봄 날씨에 이렇게 태교 여행하고 와가지고 와이프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네, 닭살 돋는 멘트에 깜짝 놀라는 아내 표정까지 보는 사람을 모두 흐뭇하게 하는 부부인데요. 지난 11일 YTN 휴일 스케치 리포트에 담겨 방송된 이 인터뷰는 국내뿐만 아니라 영미권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 아내를 당황시키기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사랑스럽다, 노트에 적어둬야겠다 등 해외 누리꾼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꾼 면모는 편집돼 방송에 나가지 못한 부분에서도 충만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애기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랑 말이 조금 겹쳐가지고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똑같이 말씀해주세요. 똑같이요. 내가 뭐라고 했지? 혹시 아내분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맑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강압성도 하고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좋으니까 애기가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네이버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은 1억 2천만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취지의 행동 지도에 나서 강탈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0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가 야후 재팬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와 페이 전쟁에 돌입을 하면서 양사가 이제 수천억 원대의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3의 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2019년 이렇게 양사는 손을 잡게 됩니다. 메신저를 소유한 네이버와 코터를 소유한 소프트뱅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네, 논란이 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행정지도 명령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지분 구조는 50대 50.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한 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완벽한 경영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기업의 지분 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대통령실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다만 외교전으로 번지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이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적절한 경고는 필요하겠지만 이 지나친 한일 대결 구도에는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일본에 진출할 우리 벤처 자본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어떤 개입이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지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참에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친일 반일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렷하지 않게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건진 드럼통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시멘트로 가득 메워진 드럼통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며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정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의 태국인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 클럽은 A씨가 발견된 곳과 차로 1시간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수색에 나섰고 이곳 저수지에서 범죄에 사용된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으로 보입니다. A씨의 모친은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A씨가 마약을 버렸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마약 관련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A씨의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된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어제 저녁 전북 정읍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는데 체포될 경우 송환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15년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취업 빌미로 깨어낸 뒤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한국인 용의자가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태국의 파타야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유명 휴양지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으로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쉬러 간 곳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